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떤 말이나 어떤 일들은 정말이지 못 본 척 안 일어난 척하며 넘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부부란 그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함께 견디고 고난이 닥쳐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이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길어지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정작 나만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걸요. 아무리 돈독했던 사랑도 현실이라는 냉혹한 시험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이 들고 자식 문제에 직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드러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뒤늦은 후회만이 남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5년을 함께 산 한 남성입니다. 그는 늙어서 곁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되어서야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이 얼마나 낯설게 변할 수 있는지 뼈 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그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깨어났고 한 걸음씩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길렀습니다. 이제 그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5가지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퇴직한 지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출퇴근 카드 찍을 일도 시간에 쫓길 일도 없는 느긋한 일상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삶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안한 건 아니더군요. 가끔은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고소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애호박도 정갈하게 썰어 넣었죠. 베란다에는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정성껏 키운 화분에도 꽃이 몇 송이 피었더군요. 차를 마시며 옛날 생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케이크를 사달라고 졸라대며 떠들썩했고 아내는 조용히 제가 좋아하는 꽃 한 다발을 준비해주곤 했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축하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참다 못해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라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라고 짧게 대꾸하더니 이따가 외출해야 해 동네 부녀회에서 부르더라고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뜨겁던 미역국은 그렇게 식어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두 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숙제 검사를 맡기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이죠. 큰아들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저녁 식사는 힘들 것 같다고 했고 막내딸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주말에 들를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은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데 집 안은 마치 사람 없는 폐가처럼 고요했습니다. 식어버린 미역국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곁에 반려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혼자 살다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노인들에 비하면 그래도 옆에 누가 있다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침묵하기 시작하고 나를 경계하며 자신의 세계에서 나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최근 몇 년 사이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늙으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쉽게 상처를 입더군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풍파를 겪으며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 사고 은퇴 자금을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저를 정말 춥게 만든 건 커다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에 아주 사소하고 차가운 디테일들이었죠. 마치 무딘 칼날에 조금씩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건너편 집 창문 너머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부부가 바둑을 두며 투닥거리는 소리 같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아주 명확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 식어버린 국 한 그릇 나오지 않은 축하 인사, 점점 차가워지는 집안 공기. 이 모든 것이 경종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은 젊어서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마지막에 남는 건 고독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일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말할 겁니다. 너무 예민한 것이니 연따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방비하지 않으면 현실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안전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늙어서 곁에 누가 있는 건 복이지만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힘이 있어야 진짜 내 삶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느낀 아무리 친한 부부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5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웃기게도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큰 싸움 한 번 없이 살아서 친척들 사이에서는 모범 부부로 통했죠. 예전에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쓴웃음만 납니다. 모범적이라는 게 금이 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아침 이웃이면 식사를 하고 각자 볼일을 보다 저녁엔 같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뒤에는 평화가 아닌 소외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산 남구의 오래된 2층 주택에 삽니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집안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벽지에 습기가 차기도 하죠. 수리를 좀 하자고 하면 아내는 늘 됐어, 그냥 대충 살아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돈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무언가 합의하고 의논하는 과정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왜 평생을 산 부부가 집 수리 같은 일로 대화조차 못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많은 일을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관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연금을 받으면 아내의 연금과 합쳐 하나의 계좌에 넣고 제가 가계부를 썼죠. 콩나물값 하나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 아내가 갑자기 돈을 각자 관리하자고 하더군요. 당신한테 일일이 묻는 것도 귀찮고 나도 자유롭게 좀 쓰고 싶어 라면서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같이 했는데 이 나이에 자유를 논하며 선을 긋는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아내는 자기 몫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제 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며 수첩에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변하더군요. 자주 혼자 은행에 다녀오고 돌아오면 서류 뭉치를 챙기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냐고 물으면 늘 저축 좀 하려고 그래. 당신은 신경 꺼.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 있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계좌였는데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큰돈이 입금되고 있더군요. 평소 우리 씀씀이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저축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모르게 되었을 때의 그 생경함이란 더 큰 상처는 말투였습니다. 예전엔 말이 없어도 다정했는데 이제는 돈 얘기만 나오면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의료비 좀 모아두자고 하면 당신 참견 좀 그만해. 내 돈을 언제까지 감시할 거야 라며 쏘아 붙였습니다. 부부의 공동 미래를 얘기하는데 아내는 마치 남의 일처럼, 아니 침범당하기 싫은 자기 영역처럼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어서 아끼고 아껴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으며 같이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돈을 따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생활 속의 어긋남은 벽 구석에 쌓이는 먼지 같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결국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덮쳐버리죠. 이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고요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빈 식탁을 닦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하숙생을 돌보는 기분입니다. 아이들이 올 때만 아내는 활짝 웃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친절해지죠.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막내딸이 자고 가던 날, 아빠 요즘 피곤해 보여요 라고 묻더군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혹은 아내 편을 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혼자 2층 서재에 앉아 먼지 쌓인 책상 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 낡은 가구처럼 한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만의 탈출구를 찾아야겠다고요. 첫 번째,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상대방의 돈은 반드시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아내 앞에서 가슴이 떨릴 정도로 서운함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한 번은 설날을 앞두고 농협에 가서 연금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되는 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늘 투명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 위에 우체국에서 온 고지서가 있더군요. 평소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손이 갔습니다. 서류를 펼치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무려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았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따로 저축하는 거 있어. 우체국 고지서 봤는데. 아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봐? 그거 내가 예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콩나물 하나 살 때도 상의하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게 된 걸까요? 진짜 비극은 보험금이었습니다. 아내가 보험사에 다녀오더니 서류 뭉치를 서재 서랍 깊숙이 넣더군요. 나중에 청소하다 우연히 떨어진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원래는 저였는데 큰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이 뛰는 걸 억눌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부일까? 아니면 아내는 이미 나를 자신의 미래에서 지워버린 걸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원래대로 넣어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며 일찍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자식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아내는 내가 이 돈을 허투루 쓸까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걸까? 내가 먼저 가면 아내는 자식에게 기대해 살겠지만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너 참 순진하다. 요즘 와이프들 다 자기 주머니 따로 차고 있어. 말 안 해주는 게 그나마 양반이야?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새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배우자가 주는 안전망에 기대지 마라. 스스로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부터 저도 제 연금에서 매달 30만 원씩 떼어 제 개인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재테크 강좌도 듣고 보험 약관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믿을 만한 지인과 상담하며 신탁이나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닥칠지 모를 불행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원에서 나옵니다. 법률 상담을 해준 분이 그러더군요.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뼈에 새겼습니다.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을 상의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뢰는 깨진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큰 싸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삶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 집 2층에는 막내딸이 쓰던 빈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취미인 수집품들을 보관하던 소중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니 고약한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방이 깨끗이 비워져 있고 제 물건들은 창고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방 왜 치웠어? 라고 묻자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월세 내놓으려고 근처 대학생들 방 구한다길래
부동산에 내놨어.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면 좋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 라고 하자 말하면 당신이 또 반대할 거 뻔하잖아. 그냥 돈 버는 게 좋은 거지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란다에서 내가 정말 이 집의 주인인지 자문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아내가 중고차를 한 대 사왔더군요. 멀쩡하던 우리 차를 놔두고 말이죠. 친구 아들이 팔길래 싸게 샀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잔소리 마. 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결제하면서 저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냉장고 하나 바꿀 때도 며칠씩 고민하던 사이였는데 이제 아내에게 저는 의견을 물어볼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아내는 보험을 변경하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혼자 출표하고 심지어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도 혼자 결정하고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씩씩한 할머니가 되려나 보다 했지만 사실은 저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안 물어봐? 내가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묻자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자.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해. 그 편하다는 말은 곧 저의 배제를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픈데 상대방이 나를 짐처럼 여긴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생일날 아침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상치 않은 통증에 벽을 짚고 거실로 나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숨이 안 쉬어져. 2층에서 내려온 아내의 첫마디는 또 약 안 챙겨 먹었어. 좀 누워 있어봐. 별일 아닐 거야 였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 갔습니다. 부정맥에 저혈압이 겹쳐 위험한 상황이었죠. 입원 수속을 밟는 내내 아내는 늦게 나타나 투덜거렸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더니 왜 이렇게 난리야. 옆 침대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금만 더 먹자 그래야 기운 차리지라며 달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아내는 제 곁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뿐 물 한 컵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앞에서도 이 양반이 원래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요 라며 저를 타박했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로 쓰러져서 몸을 못 쓰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나를 돌봐줄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모른 척할까.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들이 태워준 차 안에서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아빠, 엄마가 아빠 좀 엄살이 심하대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번째, 삶의 무게중심을 한 사람에게만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퇴원 후 봄이 오자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기분에 따라 제 하루가 좌지우지되는 생활을 끝내기로 한 것이죠. 저는 동네 복지관에 독거노인 방문 봉사단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두고 혼자 다니는 게 죄 짓는 기분이었지만 복지관에 들어서는 순간 활력이 샘솟더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면서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또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바둑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내의 차가운 눈빛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요즘 왜 그렇게 밖으로 돌아?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나도 이제 좀 바빠서. 제 하루는 이제 저를 위한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봉사활동, 바둑 산책,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의 산행. 예전엔 아내가 저녁 먹었는지 확인하느라 전전긍긍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삽니다. 상대방이 차가우면 제가 스스로 따뜻해지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면 그 사람이 변했을 때 내 세상은 무너지지만 내 세상이 넓으면 한 사람이 떠나가도 삶은 계속됩니다. 5번째 결혼은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후로는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공동 명의인 집의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제가 가진 자산의 명의와 수익자를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아내의 처분이나 자식의 결정에만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거실에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제 생일을 잊어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허허 웃어넘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제 삶을 꾸려갈 준비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방에 들어와 묻더군요. 당신 요즘 정말 변했어. 예전엔 내 눈치만 보더니? 저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기로 했어. 당신도 당신 삶을 잘 챙겨. 나한테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마.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떠났음을 직감한 것이죠. 노년의 삶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냐, 이제 와서 무슨 돈이냐 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의 무관심 속에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이 식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지킬 성벽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고 내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생을 존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